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집중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연이나 탄소 배출물을 그냥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대신 이걸 싹 포집해서 완전히 새로운 용도로 재활용하는 산업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기술, 현재 수십억 달러의 돈이 몰리고 있는 이 거대한 모멘텀의 실체를 아주 객관적이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거대한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 오염 물질 있잖아요. 기후변화의 주범인 그 녀석들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건물로 혹은 우리가 타는 비행기의 연료로 둔갑한다는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먼저 2026년에 다가올 탄소 붐을 살펴보고 탄소 활용이 정확히 뭔지 정의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탄소로 만드는 건축자재, 이퓨얼의 가능성, 그리고 이게 진짜 기후에 도움이 되는지 측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걸 상용화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020년 탄소 붐입니다. 거시적인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숫자 하나 보시죠. 64억 달러. 최근 탄소 포집에 대한 투자가 무려 3배나 껑충 뛰어서 이 엄청난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걸까요? 바로 미국의 세액공제나 유럽의 산업 탄소 관리 전략 같은 아주 강력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뒷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업들의 넷제로 달성 의지까지 더해졌고요. 최근에 독일에서 승인한 59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제도만 봐도 지금 모멘텀이 얼마나 엄청난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포집 용량은 연간 5천만 톤 정도입니다. 와, 5천만 톤이라니. 엄청나 보이죠? 하지만 사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기 중반까지 이 수치가 연간 약 10억 톤으로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음은 두 번째 파트, 탄소 활용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살짝 헷갈려 하시는데요. 용어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죠. 탄소를 저장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많이 들어보신 일반적인 탄소 포집 및 저장 방식은요, 탄소를 그냥 땅속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탄소 포집 및 활용은 그렇게 모은 탄소를 산업용 제품으로 아예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둬두는 걸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탄소 순환 경제의 뼈대가 됩니다. 쉽게 말해 기후변화의 원흉인 애물단지를 산업적인 자산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셈이죠. 땅에서 화석연료를 새로 캐내는 대신에 대기 중이나 공장 굴뚝에서 빼낸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해서 낭비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땅에 묻는 지질학적 저장이 대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향후에 포집된 전체 탄소의 최대 3분의 1, 그러니까 약 33% 정도는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활용 시장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죠? 세 번째 파트, 탄소로 만드는 건축 자재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진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매일 걷는 보도블록이나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콘크리트와 골재, 다들 아시죠? 사실 이 건축 자재들이 엄청난 양의 탄소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광물화시켜서 콘크리트 안에 아주 영구적으로 꽁꽁 가두어버리는 기술인데 놀랍게도 이게 이미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저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골재 시장은 연간 0.5기가톤의 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잠재 시장이거든요. 심지어 기존 방식으로 만든 골재보다 탄소를 더 많이 줄여서 이른바 마이너스 배출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드느냐에 따라 감축 효과가 꽤 크게 달라지긴 합니다. 자, 발밑의 건축 자재를 살펴봤으니 이제 네 번째 파트, 하늘과 바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이퓨얼, 즉 합성 연료의 가능성입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항공용 이케로신이나 선박용 이메탄올은 조건만 딱 맞아떨어지면 온실가스를 최대 9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98%요? 사실 비행기나 큰 배는
배터리로 전동화하기가 진짜 까다롭잖아요. 이런 산업군에서 이 퓨얼은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없는 탈탄소화의 핵심 열쇠인 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 조건이 있습니다. 이 98%라는 마법 같은 숫자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전제 조건들이 붙거든요. 막대한 양의 깨끗한 재생에너지, 값싼 그린 수소, 그리고 일반 화석연료에서 나온 게 아닌 순수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번째 파트, 진정한 기후 영향 측정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기술이 진짜로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주 깐깐하게 따져봐야 하니까요. 기업들이 그냥 짜잔! 이 제품은 포집된 탄소로 만들어서 친환경입니다 라고 한다고 덥석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업계는 PCF나 LCA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폐기될 때까지 그 전체 사이클에서 실제로 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주 집요하게 계산해내는 거죠. 궁극적으로 규제 당국이 노리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배출된 탄소를 다른 곳에 써서 회피하는 1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감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기 중의 탄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3단계, 즉 제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40년부터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를 쓴 합성연료는 아예 친환경으로 쳐주지도 않을 예정이에요. 기준이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죠. 자, 마지막 6번째 파트. 상업적 확장의 걸림돌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와서 이 훌륭한 기술들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데 가로막힌 아주 차가운 경제적 장벽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뼈아픈 장애물은 단연 비용입니다. 포집된 탄소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기존 화석 연료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정말 훨씬 많이 듭니다. 골재는 최대 4.5배, 항공유는 3배나 비싸고요. 그나마 상용화에 제일 가깝다는 콘크리트도 1.5배 더 비쌉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의 시장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계를 깨고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박자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가격도 뚝 떨어져야 하고 비싼 그린 수소 단가도 낮춰야 합니다. 게다가 탄소를 실어 나를 거대한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같은 인프라도 쫙 깔려야 하죠. 무엇보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같은 확고한 규제적 강제성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수지타산이 맞기 시작할 겁니다. DMV의 전문가 제이미 버로우즈가 아주 핵심을 찔렀는데요. 기술 자체는 이미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즉,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던 파일럿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업계에 떨어진 진짜 숙제는 투자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이 규모를 키워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탄소 붐은 이미 시작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이 기술의 경제성을 전 세계 배출량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집중 해설이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